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섭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 지역구 10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당선인을 차례로 만나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익산 갑 이춘석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춘석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당선되고 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이춘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4선을 예. 달성을 했습니다. 뭐 4선의 의미가 상당히 크겠고, 특히나 21대 국회에서는 좀 4년 동안 예. 쉬었다가 다시 예.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 가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4년의 공백을 딛고 제가 당선된 것은 정말 오롯이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삼선할 때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다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낙선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주위에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같이 동지라고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그런 성찰의 시간과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성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 시민들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공백의 시간 그를 갖다가 성찰하는 책도 펴냈습니다. 예. 여백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4년 동안의 시간이 이준석 당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이나 정치적 역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4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년이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고요. 네. 또 정치 12년을 뒤돌아보고, 예전에는 앞만 보고 갔는데 네. 이제 뒤돌아보고 제가 잘못한 점도 깨닫게 되고, 또 주위도 뒤돌아보면서 이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먼저 번에 낙선하지 않고 계속 4선을 갔다고 하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이 4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소중한 기회였고, 또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시민들께 주셨기 때문에 그 4년의 성찰 기간 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더 그게 지난 12년보다 4년의 기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춘석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역적 문제는 추후 또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이 전국적인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압승됐고, 또 비례대표 부분도 범야권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동안에 저는 평가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공정과 정의가 상실된 게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작동돼서 윤석열 심판에 큰 기류가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서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과 또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사실은 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이제 도내 선거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좀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평균적으로 지역구 후보자 민주당 후보한테 80% 이상을 득표를 지지를 예.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1위를 했습니다. 예. 도내에서 지지율로. 예. 이게 갖는 의미가 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당선인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큰 의미로 호남민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지역의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큰 방향을 네. 먼저 보고 투표를 하고 민주주의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평화통일의 큰 가치, 이 지역에 대한 성장보다도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투표를 우리 시민들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가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우리 도민들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집권당이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한테 기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서 정말 힘을 합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살려달라 하는 그 요구 하나 하고요. 또 언제든지 니들의 일을 잘못하고 개혁적이지 못하고 혁신적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니들을 바꿀 수 있어. 네. 그렇게 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국 신당한테 더 많은 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라북도 국민들은 저희한테 이런 경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니들이 잘해서 니들 찍어준 거 아니야.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니들을 지지하는 거지만 니들이 잘못하고 더 잘하는 정당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잘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저는 같이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고도 같이 보낸 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익산 시민들이 이춘석 당선인에게 사선의 예.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선으로서 갖는 무게감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뭐 국회직이나 당직은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뭐 포부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다 이 헌법기관으로서 네. 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가 삼선을 하면서 사실 많은 당직과 요직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요직이라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고 요직을 맡지 않았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 애정의 크기, 열정의 크기가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사선이 접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4년 정도의 터울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차 때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지금 구조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원상복귀를 해보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제가 2년 차나 3년 차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사선 반열에 접었기 때문에 적어도 원내대표 정도는 도전해서 네. 원내대표를 하고 또 제가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또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할 일,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야 할 일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인여차에 원내대표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다. 예. 우선은 이제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22대 국회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상임위가 어디가 될 것인지 아마 이 이제 의정 활동의 어떤 그 뭐랄까 계획이 이 상임위를 선택하는 것에부터 좀 어떤 윤곽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토론회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지난 3선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숙제는 내가 태어난 익산, 내가 태어난 전라북도는 왜 이리 못할까?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은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의 미래, 전라북도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그런데 사실 그런 파트에서 국가 예산을 다루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무엇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이부 때문에 저는 과기방송통신위원회를 가서 우리 익산의 먹거리, 이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더 고민이 좀 하나 생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야가 다음 22대에도 극단적으로 이 대립들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부하고 방송통신위하고 같이 다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비중은 과기비가 한 70%면 방송통신위가 30%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싸울 때, 뭐 대선을 앞둘 때, 또 보수 쪽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이 방송통신위의 비중이 과기부에서 한 9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방송통신위에 갖고 파행되어 버려가지고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도 지역사회 발전하고 기여하는 발전이 그 상임위도 한번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순위는 과기정통이고, 뭐 2순위나 3순위는 이제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관련이 많은 상임위를 희망을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제 국가적인 과제 이를 뭐 국회라고 해서는 국정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 국가적인 과제, 이 해결할 과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뭐 극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가적 과제 어떤 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에 가서 어떤 목소리를 제 일성으로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 기간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좀 화두에 떠올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북부시장을 방문해서 1시간 반 정도 시민들과 상인들한테 다 얘기를 듣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은 생계가 유지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행정에서도 안 나오고 정치권에도 안 나오고 오히려 이 정치적인 화두들만 계속 대립되고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천착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일성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 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저출산 문제와 같이 엮여서 이 지역 소멸 네. 위기입니다. 우리 익산은 지금 살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익산이 없어지겠어? 뭐 곧 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만이 붕괴됐고 이 상태로 간다면 25만은 순식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20만도 붕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지역 소멸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우리 아들, 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익산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익산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을 따져볼 때 4,200만 원 정도 평균 임금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의 일자리 중에서 4,200만 원을 상회하는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 4천만 원이 넘는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경상도로 떠나가게 돼 있어 고향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 안에다가 저는 대한민국 평균 인구보다 많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시간이 5년 아니면 10년 정도 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제2혁신 도시를 익산에 건설해서 적어도 똘똘한 공공기관 5개 이상을 우리 익산에 유치하면 유부에서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 새로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지역 출신으로 3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해서 하지만 우리 익산에 인구가 주는 것을 좀 막아봐서 버티고 한 5년 정도는 그걸로 버티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의 네. 메카 도시를 만들고 또 도지사도 관심이 있고 우리 익산 시장도 관심이 있는 바이오 산업. 네. 예, 지금 그린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린 바이오 사업을 뛰어넘어서 레드 바이오 산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직종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 4천만 원을 상회하는 직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역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지역 현안 문제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그 저출산과 이 지역 소멸화에 대한 문제로 정말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제2혁신도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생태계 복원으로 인한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래도 시급하게 지역 현안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2, 3년 내에 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태어나서 요즘이 우리 익산에 타워 크레인이 가장 많이 올라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건설이죠. 네. 뭐 그게 거의 2만 세대 가까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신규로 또 화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익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규 아파트도 다 채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신규 아파트로 기존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익산 시민들은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냥 가진 자리에서 아파트 값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떨어지면 우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럼 부채를 얻고 있다고 하면 은행에 대한 부채의 한도액도 줄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내 생각에는 2, 3년 내에 네. 우리 익산에 큰 문제가 다가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시라든가
우리 정치권과 같이 힘을 합해서 좀 그 길을 찾는 방안을 문제가 터져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한번 검토하면서 길을 차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상당히 금융적으로나 특히 금융 문제가 크게 좀 닥칠 수 있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의 어떤 부채 예. 문제가 말하자면 이게 전세 깡통 전세와 같은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예. 그런 지금 위험 신호가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고금리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경제가 좀 회복되니까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돼서 저금리로 돈다고 하면 좀 금융에 대한 부채에 대한 위험성 또 경기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도 불사할 상황에 처해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뭐 중국과 대만 사태 여러 가지들이 다 있어서 이 위부 환경이 허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않고 있어요. 잘못하면 저는 다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큰 금융위기 옛날에 뭐 IMF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건설업체에 대한 부도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 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파산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문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그 상임위를 결정할 때 네. 사실은 과기부정통으로 가기를 희망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기능을 큰다고 하면 제가 갈등하지를 목적한다고 하면 다른 강요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를 총괄하는 뭐 기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서 국민의 삶의 문제,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아니겠냐 그런 고민들도 같이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재율할지 아니면 정무율할지 예,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까지 이 금융위기의 문제, 개인의 파산 문제 예. 이런 문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그런 위기도 우리가 대비를 예.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이준석 당선인께서 가장 먼저 입법하거나 해야 될 일,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할 때는 네. 그 신통장적으로 추구자 하는 홀로그램 산업 네. 이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산업이기 때문에 네. 지원하는 법률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홀로그램 사업을 신성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홀로그램에 대한 특별법,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를 지정받는 걸 포함해서 네. 이 홀로그램의 발전법 정도를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 하나 바로 입법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국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반향이 생길 수 있는데 요즘 청소년 문제나 이 언론을 너무 보면 정말 마약 문제가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는데 왜 저게 근본 대책이 안 나올까 하는 고민들인데 지금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다른 쪽하고 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이 국민건강진흥법 같은 것을 좀 개정해서 네. 우리가 그 의무적으로 지금 해마다 2년 경련제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이 마약 테스트 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넣게 해서
사실은 그 마약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사전적으로 그런 건강검진을 하면 마약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전 예방적 효과도 있을 거고 네. 적어도 마약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닌가 해서 그런 법들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마약 검사 의무화. 이제 그 홀로그램 산업 예. 이제 일을 우리 지역적인 측면에서 하셨으니까 이 홀로그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그 20대 국회 때 이춘석 상선님께서 당시 의원이실 때 익산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뒤에 좀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 이제, 뒤에 예. 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서 홀로그램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련 입법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입법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산업을 산업적으로 이 부흥시키는 것이 커다란 과제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제가 돈의 액수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홀로그램을 최초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아마 2,5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홀로그램을 산업으로 좀 키우자.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익산과 구미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걸 진행하는 국가기관을 우리 익산이 땄어요. 네. 그래서 마동에 사실 그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도 더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4년 동안 멈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 R&D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작년 12월 말에.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킬시키려고 했는데 네. 다행히 저도 노력하고 뭐 전라북도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을 살렸습니다. 사실은 2단계 실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예산을 250억 정도를 시드머니를 살려놨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드머니를 살린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 센터의 기관의 존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변경시켜서 이 홀로그램 실증화 지원센터 네. 국가기관으로 그걸 하나 설립해서 우리 익산이 다시 유치하는 거. 그래서 이 앞으로 홀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여기서 총괄할 수 있는 거. 네. 이것을 우리 익산에 가져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홀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도대체.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로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걸 좀 하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우리 도지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 홀로그램을 우리 익산시가 좀 발전을 시켜야겠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면 국비를 일정 부분 딸 테니까 도비도 붙여주고 네. 우리 시비도 붙여줘서 대한민국 최초로 홀로그램 거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네.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익산역에 내려서 바로 전면에서 어떤 상징적 건물이나 뭘 만들어서 이 빛을 홀로그램의 빛을 따라가면 옛날에 구도심 죽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빛을 연결하고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의 중앙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까지 네. 자연히 갈 수 있게 그렇게 된다면 여기 청년몰을 잘하고 중앙시장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상징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 거기 도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보러 왔다가 와서 음식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금 그 홀로그램 거리를 네. 그 역부터 중앙시장을 거쳐서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는 홀로그램 거리를 하나 조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좀 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화의 대응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진로 체험형 스포츠 그 클럽 키자니아 예. 클럽을 유치하거나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키자니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유치할 수는 있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용어를 선택할 때 네. 이 키자니아라는 용어를 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도 모르는 용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책팀이 검토를 하고 이 젊은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네. 키자니아를 다 알아요. 젊은 학부모들은 네. 저희는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근데 이게 멕시코부터 출발을 한 건데 키자니아가 사기업의 이름입니다. 네. 그 진로 체험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과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우리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에서 거기 진로 체험형 키자니아를 가기 위해서 한 2박 3일씩 놀러 와요. 2박 3일로 가서. 요즘 애들은 한 명 움직일 때 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움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단지 이게 애들이 진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 효과가 있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과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특화를 시키자. 이 진로 체험형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이 스포츠를 좀 특화시켜서 스포츠 네. 분야에 관한 진로 체험형 키자니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는데 이 교육특구 지정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좀 틀린데 진로 체험형 융합교육원이라는 교육을 하나 만들겠다 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우리 국가 사업 중에서도 교육부 사업 중에도 이와 유사한 공모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부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네. 사실 그런 사업들의 공모해서 따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키자니아는 용어를 계속 쓸 것인지 다르게 붙일 것인지는 좀 더 검토 필요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키자니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적어도 저는 여기서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가서 놀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익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단계로 준비를 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익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익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네. 청소년들이 좀 더 놀고 즐기고 체험도 하고 또 그래서 진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키자니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당사님께서는 이 키자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가칭이긴 하지만 키자니아라는 것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서울 부산에 있는 것은 이제 기업 일반 민간 예. 기업이 하고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공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예. 또 민간이 가능하다면 민간으로도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 익산의 규모가 바로 그 민간이 뛰어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 일정 부분의 공공용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겠다. 공공형으로. 네. 특히 이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예.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결시킬 수 네, 있을 거라고 연계를 봅니다. 시킬 수가 있겠다. 네. 지금까지 이춘석 당선인의 지역 발전과 국가 과제에 대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포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들에게 예.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K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를 사성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할마다 민주당 찍어주는데 민주당 니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뭐 해줄래? 또 이춘석이 더 사선 만들어줬는데 뭐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도 저 이춘석도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한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중요하지만 제가 행동으로서 결과로서 성과로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보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어진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미 4년 내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성과로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포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선 의원이 된 만큼 이에 걸맞는 활동이 기대됩니다. 국가적 과제는 물론이고 소멸화에 직면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춘석 당선인이었습니다. 이랑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